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후보로 한화그룹을 낙점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을 투입해서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며 14년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품는 한화그룹. 과연 우리 조선과 방산산업의 미래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대우조선해양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화그룹이 이제 새 주인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그간의 좀 어떤 그 역사, 한화그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어쩌다 이렇게 이런 길을 걷게 됐는지 좀 설명 해 주실까요? 90년인가 91년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네. 수학여행을 옥포로 갔어요. 옥포. 네, 옥포 대우조선 견학을 갔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새로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특히 IMF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많았지만 예. 대우그룹이 특히 부채가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99년도 이제 이 IMF가 터지면서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대우그룹 중에서도 이제 가장 굵직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선인데 좀 뭐 김우중 회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그 쌍용도 인수하고 뭐 그래서 살아나는가 싶더니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이제 그 조선이 매각이 되질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왔었는데 예. 금융위기 때 이제 민영화를 하기로 하고 한화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때 매각 가격이 뭐 대체로 한 5조, 6조 정도 됐나 본데 네. 그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대요. 한화그룹 내부에서 아니요, 하나그룹 말고 그 산업은행 대우조선 쪽에서. 대우조선 쪽에서 예. 그래서 그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려면은 그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네. 실사단을 보냈는데 실사단이 못 들어오게 막 막고 노조의 반대 노조도 있었고 그 당시 경영진들이 그 하나가 인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가 사긴 사야겠는데 그 내막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채택했던 것을 이제 취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가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 불발이 된 그 내막이 무슨 뭐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부 반발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반발. 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15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우면서 그 대우조선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투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 7월 달에 또 공적 자금이 한 2번 투입이 되어서 이거 완전히 국세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엄청난 기업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 값은 좀 헐값 논의가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주인을 돌려줘야 되고 주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이 산업 자체가 조선만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석유화학이나 방위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산업이라서 일단 이 문제가 그 국가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는 일단 첫 단추는 꿰어진 거 아닌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잘 되는 첫 단추는 꿰었는데 그럼 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어쩌다 이렇게 막대한 부실을 안게 됐습니까? 결정적 원인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저는 1993년에 대우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대우에서 전 직원을 뽑아놓고 한 석 달 동안 지방에 있는 계열사를 돌려요. 그래서 93년
이제 옥포에 있는 거제조선소를 갔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입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잘 나갔던 때예요. 예. 잠수함 건조 세계 1위 한때는 예.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는데 역시 글로벌 경영 세계 각국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지점이나 해외 자회사를 차린 게 대우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산 기준 1997년 말 앞서 이제 쌍용까지 인수하면서 예. 삼성을 제치고 자산가 1위이지만 역시 빚을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IMF의 구제금융 받으면서 티모시 전 가이트너가 그 당시 IMF 수장으로 와서 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대우그룹은 공중 분해가 돼요. 되고요. 알짜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대우조선, 대우증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알짜 산업들이 다 있는데 당시에 대우 이 조선은 대우중공업 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중공업 산하에 있는 것을 해양으로 해서 사실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이 자연히 이제 출자 전환하면서 대주주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코어가 대우기계를 인수해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우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이후에 7조지만 사실은 13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거예요. 전체로 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물론 산업은행은 채권단 입장에서 가능한 한 공적 자금을 줄이고 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각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수한 산업이에요. 예. 이게 방산산업이라는 건 이 기술 문제 때문에 외국 업체한테 이제 인수 자격을 줄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고요. 예. 근데 국내 굴지에 있는 이 제조업을 하면서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인수 의향을 물어보니 별반 손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불황을 거듭했고요. 예.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야 우리 배는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면서 조선을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가 경쟁이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덩달아 어려워진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친 매각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한화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실패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2파전이었어요. 포스코와 GS 그리고 하나와 현대 컨소시엄이었는데 결국 하나가 우선협상 상대로 선정은 됐지만 자금 조달 면도 있었고요. 금융위기가 겹칩니다. 그렇죠. 결국은 손들게 되고요. 또 2019년에는 다시 현대중공업. 근데 이런 큰 굴지의 이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들은 반독점 승인을 얻어야 돼요. 경쟁 당국에. 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여기는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LNG 선의 경우에 독과점 우려가 있다. 글쎄요. 합병할 경우 그래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독과점 이슈로 실패했을 때 일부에서는 당연히 저게 독과점 이슈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고 봤는데 산업은행이 마치 될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매각을 했다는 비판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의논을 한번 했었었죠. 글쎄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시 매각을 할 진정한 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좀. 만에 하나, 아니 워낙 이걸 이제 빨리 민영화를 해서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안팎으로 압력이 많았기 때문에 예. 워낙 엄청난 국세를 잡아먹는 하마였기 때문에 예. 일단 지푸라기도 잡아보자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 당시에 뭐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건 반독점 차원에서 이게 승인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 했었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화가 한번 실패했고 현대중공업도 실패했고 요번에는 그러면 이 방식 매각 결정된 방식 얼마 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일단 저 들어오기 전에 그 대차 대조표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1년 말 현재 총 자산이 10조 6천억이더라고요. 예. 10조 6천억이고 그다음에 순자산이 2조 2천억이에요. 예, 2조 2천.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따지면 2조 2천억이니까 2조 주고 사간다고 하면 뭐 그렇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헐값에 파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싸게 사는 것도 아니어서 예. 저는 일단은 21년 기준 순자산 2조 2천억으로 놓고 보면 가격은 일단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이게 이제 고용인이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네. 조선 3사에 제가 1인당 매출을 보니까 삼성이 7억 4천만 원 1인당 매출이 예.
그다음에 현대가 6억 5천, 예.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5억 2천이에요. 제일 낮군요.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대우에 입문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조선 작업을 하는 사원의 70% 이상이 예.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외국 근로자들,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예. 이게 이 열악한 사람들이 페인트도 하고 용접도 하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전 그런 면에서 하나가 그래도 화학 계열도 있고 또 방산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조를 잘 설득을 하고 해서 최소한 경쟁사만큼의 1인당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어떤 혁신을 해주면, 그리고 이 대우조선은 다른 조선사보다도 LNG 선에서는 기술이 세계 독보적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우를 좀 잘 살려줘서 일단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시고, 둘째 그동안 국민이 혈세를 많이 부었으니까 네. 그걸 좀 많이 좀 토해내실 수 있도록 빚 갚고. 잘 예. 커졌으면 좋겠다. 예.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MOU를 맺게 돼서 인수 후보자가 됐잖아요. 이제 경쟁 입찰을 이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 됩니까? 다른 후보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토킹 홀스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 이 조단위의 스토킹 호스. 조단위의 인수 합병에서는 유효 경쟁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이제 인수 후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독 입찰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네. 스토킹 홀스 방식이라는 게 뭐냐? 네. 인수 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입찰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금액을 제시했다? 그럼 최종 후보자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우선 입상 대상자로 선정은 됐지만 이제 최종 될 거냐?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어제도 이제 이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유효 가능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한테 유력 대기업들한테 의사 타진을 해봤다. 미리 해봤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다지 이제 이 좋은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그룹이 경영권 이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하나는 늘상 그동안 이제 유력한 대우조선해양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돼왔고 실질적으로 2008년만 하더라도 6조 3천억 원, 지금보다 한 3배 이상의 예. 인수가액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미지로 확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방산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항공 우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조트나 뭐 유통의 일부 하기는 있지만 뭐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로 오르내렸지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나라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카이와 더불어서 항공 우주 분야에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기업 이제 홍보하는 데 효과를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무기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육군과 그리고 이제 공군을 아울렀다면 이제 공해군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퍼즐을 맞추게 됐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있지만 그 후문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그룹도 이제 여기에 있는 특화된 이제 자기 방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 전투함이라든가 구축함 같은 분야만 필요하지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컨테이너 선이라든가 이런 선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을 특화해서 빼내서 인수하기를 원했지만 워낙에 산업은행이 나눠서 사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서 그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지적이 있었느냐, 일괄 매각은 통매각은 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경쟁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 분할 매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하나그룹은 그렇게 되면 사실 쪼개팔 경우에는 원래 제값을 또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매각을 하면서 진행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제 2조 원대로 낮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공적 자금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3조 원이나 되고 13조.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경영 정상화에서 올해도 굉장히 수주를 잘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반기 영업 적자는 6천억 원 넘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경영 정상화로 해서 재정 투입이 굉장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 입찰을 전제로 해서 지분을 2조 원대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나가 49%의 지분을 가져가더라 하더라도 산업은행은 55%에 달하는 지분이 희석될 뿐이에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한 8% 정도로 낮아지긴 하지만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이 아마 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공적 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산업은행의 해명입니다. 지금 우리 인철 소장이 빨리 진행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회장이 취임한 지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에 신속한 이 매각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조금 어떻게 근데 보셨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가 됐던 문제거든요. 예. 특히 이 문제를 보수 정권이 보는 시각과 소위 그 진보 정권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보세요. 진보 정권은 그걸 굳이 민영화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거니까 예. 또 노동자의 복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무리하게 구조조정해갖고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민영화에 되게 소극적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이 보수 정부에서는 이게 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우가 저렇게 부진한 이유도 주인이 없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철학의 근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내부적으로 다루어 왔던 문제다. 예. 그리고 아까 6조가 왜 2조냐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예, 6조. 한화가 6조였는데 6조 지금 3천억인가를 지금 써내는 왜 2조잖아요. 2조냐? 너무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그 2016년도, 17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이 12조 가까워요. 근데 작년에 매출이 4조 5천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 전에 매출하고 작년 매출을 비교해 보면 딱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확 쪼그라들었죠. 확 쪼그라들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격을 너무 헐값에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뒷다리 잡기라고 생각하고 헐값 매각 논란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10조, 20조, 17조가 들어갔다는 것도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매몰 비용이거든요.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판단의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팔 중요한 때는, 거는 이제부터는 매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즉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빨리 된 게 아니고 늦은 것이고 오히려 늦은 것이고 늦은 것이다. 아주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환영할 이제 만한 일이다. 한화가 이 기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떠안게 된 것이라서 예. 저는 하여튼 기대를 좀 많이 해본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죠. 신속한 매각 결정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게 우리 신 교수님 얘기인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아까 이제 2008년에 한화가 그 당시 살려고 할 때 반대했다고 하던데 당시에 노조도 좀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요번에도 노조가 조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던데 밀실 매각, 특혜 매각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노조의 입장 또 걸림돌이 안 될까요? 아마 이제 조선업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노조의 반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데 과거 2008년, 2019년 매각에도 사실은 노조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노조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번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주요 당사자인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것은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제 밀실 특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2008년, 2015년에도 하나하나 현대중공업이 실사단을 파악해서 내려보내서 공장 전반에 대한 경영 지표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실 막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력 구조조정. 그래서 누가 되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 감축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채도 문제예요. 결국은 잠재 부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그 부채 규모를 따져봤습니다만 예.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370%대였어요. 근데 올 상반기에 700%대로 육박합니다. 여기에다가 총 부채가 10조 원이 넘고요. 최근 10년 동안 누적 손실만 7조 7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산업은행이 그대로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희석되더라도 이재주도로 남겠다라고 한 얘기가 예.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로 해서는 투입될 돈이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수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이 더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인수하려는 하나 입장에서는 인수 단가를 낮추려고 네. 또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좀 알토란 같은 회사를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뭐 주가를 높여서 공적 자금 투입한 공적 자금을 조금 회수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예. 두 번째는 대우조선의 오히려 사회유사를 좀 이대주주로서 파견해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회이사를 파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대주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산업은행으로서는. 그럼 대우조선해양 지금 부실이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 턴어라운드,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조선업의 업황이라든지 또는 산업은행 이 새로 인수하게 될 한화의 자금력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계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잠재 선주들이 발주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더욱이 신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한 4, 5년을 놓고 보면 예. 하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일 거예요. 따라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화에게 서둘러 이거 매각을 추진한 이면에는 뭔가 정부하고 한화 사이에 신사협정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 경영이 어려웠을 때라든지 예. 이랬을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금 지원을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KDB가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참여함으로 해서 예. 경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한화가 이것을 인수해서 헤쳐나가기에는 앞으로 한 4년, 5년이 정말 어려운 문제일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화가 그동안 그 우리 국방 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크게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국가적인 책무를 느끼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그 의무감을 느끼고 저는 뛰어든 것이지 이거 해가지고 뭐 큰 돈 벌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한화라는 기업의 어떤 그런 그 능력과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이 정부가 바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노조가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우조선의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30%가 안 될 거예요. 30%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 뭐 하청업체라든지 하청에 또 협력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조 쪽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예. 이 대우조선해양이 살아야 이게 살아야 우리의 미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번에 한화, 정부 그리고 노조, 정규직 노조 쪽에서 손을 잡고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손 들고 이래서 반대 저래서 반대 저기 플랜카드 보니까 분리 매각 아니잖아요. 찬성이고 해외 매각 아니잖아요. 예. 찬성이잖아요. 예. 노조가 좀 예. 찬성을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계기로 예. 한 전기를 만들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군요. 이 한화는 나름의 이제 해상 방산을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 육해공 종합적인 이제 방산을 키우게 되는 계기를 잡겠다 그런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3, 4년이 어려울 텐데 현재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수주 잔고가 많죠. 많잖아요. 어떻게 수십조 원이 괜찮습니까? 됩니다. 어. 한 40조 원 넘게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게 맡아놓고 있어요. 네. 물감은 풍부해요. 물감은 풍부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는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1년 그러다 보니까 중년이.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미숙한 숙련자들, 그러니까 임금 구조가 원청과 하청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예. 이번 뭐 하청업체의 파업도 불법 파업도 그렇고요. 예. 자, 그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져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공적 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공적 자금 투입한 걸 봤더니 우리가 이제 1998년 IMF 이후에 거의 한 170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전체. 전체. 네. 이 가운데 회사한 건 120조 원. 나머지 50조 원이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승자의 저주로 늘 거론되고 있는 대우건설. 굉장히 크죠. 금호그룹이 인수했다가 승자의 저주로 다시 뱉어냈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 현대 상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HMN, 또 그다음에 KDB 생명과 같은 아직도 이제 추진 중인, 근데 다들 논리는 똑같습니다. 헐값 매각, 헐값 매각, 그리고 특혜 시비, 특혜 시비,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된 거에 얼마인데 그렇게 싸게 팔아?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못 팔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차입을 미루다 보니까 이번 대우조선 해양에서 우리 매약에서 보는 건 뭐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런 대마불사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값어치는 떨어지더라. 그리고 들어가는 공적 자금은 계속 누적되더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놓고 만약 하나 이걸 많이 팔렸다라고 하면 또 책임 소재, 나중에 책임 소재를 왜 싸게 가리고 팔았느냐? 왜 싸게 팔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외환은행 로스타 매각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혀 손쓸 수 없게끔 내 기간 동안에는 전혀 이런 이제 위기의 결정,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리드를 해줘야 되지만 내 임기 동안에 절대 안 돼. 몸보신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이제 이런 이 굵직굵직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자금의 이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든 이제 매각 합병이든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마 이제 강하게 주도권을 주고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인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결국은 누가 인수하는가, 인수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지 이렇게 인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다. 특히 대우 부분에 있어서 실패가 많았던 이유는 그 대우 경영진에 또는 인수하는 그 예를 들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KDB가 사실상 주인이면서 경영이 굉장히 무능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게요. 관리를 좀 무능하게 했다. 기아자동차를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제그룹이 갖고 있었던 그 한국중공업을 두산이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하는 것 자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인수한 사람이 그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을 잘 살리는가 이게 저는 문제다라고 봐서 그동안의 대우와 관련된 인수는 전부 다 KDB 그 은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경영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실상 바지 사장이었다. 간섭만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등한시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주인을 찾아줘서 민영화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번 이 그 한화 인수가 물론 아직도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귀결이 되어서 또 하나의 기아처럼 성공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좀 지원해 줘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빨리 민간에 팔아서 정상화시키는 게 결국 더 바람직한 거다. 그리고 정상화에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어제 매각 발표가 나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또 무슨 투자자들은 어떤 걸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요인이 겹친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일단 미국 증시가 닷새 연속 떨어지면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침체장, 본격적인 침체장에 돌입했다라고 하니까 뭐 거의 대부분 던졌고요. 특히나 어제는 이제 한화라는 굉장히 이렇게 유력 인수자가 인수를 했고 인수 단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자릿수 이상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보니 스토킹 홀스 방식으로 하나가 최종 인수자가 아니라 하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제3의
이제 누군가가 또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있다? 이제 불안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는 관련 계열사들이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부터 예.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들이 또 극렬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게 자초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지 않아요. 정치권에 따라서 자기 정치권에 말 맞는 사람, 굉장히 분위기 좋은 사람을 이제 내려보내서 예. 그 기간만 채우고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주인인데 주인 행사를 못하고 정부가 이제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주인 행사를 하다 보니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대우조선해양 공적 당에 들어간 문제를 신속하게 매각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매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